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품에 안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한마디가 제게 처음 들려온 세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주 낙야군의 작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평화로운 날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어린 시절의 기억은 따뜻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판을 걷던 기억. 밤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기억.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듣던 기억. 그때는 세상이 원래 이런 줄 알았습니다. 평화로운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른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처음 듣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항건적, 반란, 전쟁. 어린 저는 그 말들의 뜻을 몰랐습니다. 다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께서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나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얼굴은 얄미워갔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에는 낯선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형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두가 울고 있는지, 왜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는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흔들며 계속 불렀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영원히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숙부께서 저희 형제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꾸리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앞에 섰습니다. 매일 뛰놀던 마당, 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나무, 잠장 너머로 보이던 들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떠나는 사람은 우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숙부께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공명, 이제 가야 한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 짐을 끌고 가는 노인, 말없이 걷는 아이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단 하나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숙부, 우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숙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곳으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걸어갈수록 뒤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고향이 보였습니다. 그게 제가 본 마지막 고향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형주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숙부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숙부께서 추천해 주신 수경 선생이라는 분이 찾아와 제자로 삼고 싶으니 또래 2명과 시험을 쳐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곧장 시험을 보러 따라 나섰고 동굴 앞에 도착하니 서서와 방통이라는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서와 방통은 서로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고 수경 선생께서는 동굴에 들어가 동굴을 본인 발로 나오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저는 일말의 고민 없이 입구에 있는 수경 선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이 늙은이야, 이런 것도 수업이라고 하냐? 너한테 배우는 수업료가 아깝다. 그 말을 들은 수경 선생께서는 서서와 방통에게 저를 끌고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서와 방통에게 끌려 나온 저는 수경 선생께서 우리를 나오라고 하셨으니 저희 발로 걸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고, 수경 선생께서는 이제야 이해가 가신 듯 좋다 좋아 라고 말하시며 저희 모두에게 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서와 방통을 보고 내 덕분이다, 하나씩 빚진 거야 라고 말하였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수경 선생께 인정을 받은 저희는 서로 들판을 뛰놀기도 하고 냇가에서 동네 아낙네들 옷을 훔치며 수업도 열심히 받던 어느 날, 수업을 듣던 저에게 형이 급하게 뛰어와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니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옥황 상제님께 욕인 듯 기도인 듯 모를 말을 하며 뛰어갔습니다. 상제님, 우리 어머니마저 데려가시면 나중에 복수할 겁니다. 하지만 살려만 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울고 있는 누나들과 숙부를 보았고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저는 3일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건 다름 아닌 서서와 방통이었습니다.
서서와 방통은 매일같이 제 곁에 머물며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서서와 방통의 위로를 받은 저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형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은 오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손씨 일가에게 가서 참모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의 큰 뜻을 깨달은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고 학업에 더욱 매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던 숙부마저 돌아가시고 저는 36살의 제갈가의 가주가 되었습니다. 누님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혼인을 하였고 저는 동생 제갈균을 데리고 산속에 집을 지어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소일거리 삼아 저작거리에 나가 세상사를 듣는 것이 유일한 낙으로 자리 잡고 살던 어느 날 유비라는 자가 저를 찾아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동생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서서가 집에 찾아와 공명, 나는 자네가 유황숙을 모셔 천하를 호령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였고 나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집을 나간 서서가 북쪽으로 향하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서가 떠나고 서서의 모친께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다시는 치열한 파벌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이윽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오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저작거리로 내려가 음식을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비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번 더 찾아왔었고 제 장인 황승원께서 맞이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유비라는 자는 대체 뭐길래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살인자가 제 지식을 이용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어 낮잠을 청하고 있던 와중 햇빛이 눈부셔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비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아니 이걸 또 왔어? 그래도 명색이 황제의 핏줄이 아닌가 좋게 말해 돌려보내자. 의관의 정제에 갇혀 입은 저는 유비를 안으로 들여 차를 한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저에게 천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물었고 저는 조조의 힘이 강하니 천하를 셋으로 나눠 강동의 성공과 같이 조조를 견제해야 중화통일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유비는 제 말을 듣더니 엎드려 울며 자신이 무지하니 지혜를 빌려달라고 물었고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포기하지 않고 제 뜻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선생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고통이 신음할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부디 저를 도와 한나라의 안정을 꾀하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이자가 정녕 나를 사지로 끌어들이는구나.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도 나를 귀찮게 할 거라면 유비라는 사람의 마음을 믿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비에게 제 생각을 전하였고 유비는 이에 기뻐하며 함께 산을 벗어났습니다. 군사로서 유비의 군영에 들어오자 뒤에서 따가운 눈총을 보내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 이 자들은 내가 못 믿어온가 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때마침 조조군이 형주를 점령하기 위해 남하하고 있었고 관우와 장비에게 임무를 하달해 대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관우와 장비는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날은 내심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조조는 포기하지 않고 강동을 노렸고 송건은 저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군께서는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셨고 저는 동맹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오로 직접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권력자들이란 자존심만 높아 저를 괴롭힐 생각만 했습니다. 특히 주유라는 놈은 제 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놈일 겁니다. 갑자기 화살을 구해오라고 하질 않나 바람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나 이해는 가지만 누굴 옥황상제로 생각하나 정말. 결국 화살도 구해주고 바람도 동남풍으로 바꿔버리고 이 빌어먹을 곳에서 탈출해 제 주군께 돌아가는 배를 서둘러 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화공의 성공에 불타고 있는 조조의 군사들 배나 추격할 것이지 엉뚱하게 저를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은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주군을 보자마자 다 일러 바쳤고 안에서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조조가 도망칠 길을 찾아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관우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며 조조를 잡게 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속으로 퍽이나 잡것수다 저 정 많은 사람이 라고 생각했지만 기회를 줘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우는 조조에게 빚진 게 있어 조조를 놔주었고 저는 관우를 군법으로 처형하겠다라고 말하며 주군과 눈을 맞췄습니다. 어찌나 눈치가 빠르신지 주군께서는 저를 말리시며 연기를 하셨고 저 역시 관우에게 주군 덕분에 그대가 산줄하시오 라고 말하며 군법의 지엄을 병사들에게 보이는 연극만 행하였습니다. 적덕에서 전투를 이긴 후 우리는 형주 일대를 통합하였고 주유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조는 적벽에서 군사를 많이 잃었고 송건은 두뇌 역할을 했던 주유를 잃어 정신이 없으니 지금이야말로 촉을 먹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한 법, 명분 없는 전쟁은 미치광이, 전투광이었을 뿐입니다. 방법이 없나 싶던 그 순간 한중의 장로가 촉을 친다는 소리를 듣고 촉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주군께서 제 친구 방통과 함께 촉으로 향하였습니다.
주공께서는 장로를 막아내고 촉을 구하셨으며 촉백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구실까지 챙기셨습니다. 저는 곧장 장비를 보내 주군을 도우라 명하였고 주군께서는 유장을 몰아내고 촉당을 차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친구 방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친구를 위한 제사를 따로 지내 넋을 기렸습니다. 촉을 차지하게 된 우리는 성도를 수도로 촉한을 선포하였고 조시일가에게 무너져 내린 한나라의 명목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오나라 여몽에게 패하여 죽고 분노에 휩싸인 황제께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손권을 치러 가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만류하였으나 황제께서는 몹시 분노하셔서 말릴 수 없었으며 저는 성도에 남아 내정과 전쟁의 보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릉에서 우리 촉한군이 대패하고 장비마저 죽었으며 이제는 황제께서마저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어 급히 말을 끌어 백제성으로 향하였습니다. 백제성에 도착한 저는 폐하를 찾아뵈었고 황제께서는 침대에 누워 승상의 재능은 조비의 10배에 달하니 필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 대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오. 만약 내 아들이 보좌할만 하면 보좌하고 만일 그 아이가 그만한 재능이 있지 않거든 승상께서 성도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하며 신이 신하로서의 예를 다하고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이후 황제께서 승하하시고 이엄은 군권을 담당하였고 저는 재상이 되어 내정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엄이 군사들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황제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이엄을 궁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동안 천하는 위나라와 오나라를 중심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저희 한나라는 성도에서 힘을 모으며 남만 정벌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남만을 정벌하는 데 성공하였고 저는 선제의 유언에 따라 바로 풋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출정하기 전 저는 마음을 담아 서신을 써서 황제께 보내었습니다.先帝创业未半，而中道崩殂。今天下三分，益州疲弊，此诚危急存亡之秋也。然侍卫之臣不懈于内，忠志之士忘身于外者，盖追先帝之殊欲报之于陛下也。诚宜开张圣听，以光先帝遗德，恢弘志士之气，不以妄自菲薄，隐喻失意，以塞忠谏之路也。亲贤臣，远小人，此先汉所以兴隆也。亲小人，远贤臣，此后汉所以倾颓也。先帝在时，每与臣论此事，未尝不叹息痛恨于桓灵也。臣本布衣，躬耕于南阳，苟全性命于乱世，不求闻达于诸侯。先帝不以臣卑鄙，猥自枉屈，三顾臣于草庐之中，咨臣以当世之事，由是感激。遂许先帝以驱驰。先帝知臣谨慎，故临崩寄臣以大事也。受命以来，夙夜忧叹，恐托付不效，以伤先帝之名，故5月渡泸，深入不卯。今南方已定，兵甲已足，当奖率3军，北定中原，庶竭奴钝，攘除奸凶，兴复汉室，还于旧都。此臣所以报先帝而忠陛下之职分也。愿陛下托臣以讨贼兴复之效，不效，则治臣之罪，以告先帝之灵。陛下亦宜自谋，以咨奏善道，察纳雅言，
身追先帝遗诏，臣不胜受恩感激。今当远离，临表涕零，不知所言。이후 북벌에 나선 저희는 조은을 본진으로 위장해 공격을 감행하였고 기산 일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기산 일대를 점령한 저희는 가정을 보급기지로 사용하여 장안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사령관으로 제가 신뢰하는 마속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속은 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장압에게 가정을 빼앗기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저의 탓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북벌이 끝이 났음을 직감한 저는 전군 후퇴를 명하였습니다. 후퇴하여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제 자식과도 같은 마속을 군법에 따라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군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해야 하며 예외는 없음을 알리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촉으로 돌아온 저는 실패를 인정하고 곧바로 작전을 세워 228년의 진창성을 공격하였지만 학소가 설계한 성을 뚫지 못하고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저는 1년 뒤 229년에 다시 한번 위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도와 은평을 빼앗는 데 성공하였고 최전방에서 다시 북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나라 황제 조에는 위협을 느꼈는지 제가 가장 꺼려하는 상대를 대장군으로 삼아 우리 한나라군을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마이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아갔으며 사마이 역시 서두를 게 없어 수비적으로 나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중에서 참을성이 부족했던 장압은 군사를 이끌고 나와 저희를 공격하였고 군사들을 숨겨두었던 저희는 매복 작전을 통해 장압을 죽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위나라 장수 장압을 죽이는 데 성공한 저희는 사기가 올라 분위기가 좋은 상태였지만 군량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군을 물려 후퇴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저는 다시 한번 북벌을 실행하였습니다. 위나라 정벌을 출정하기로 한 전날 밤 위영과 강유가 와서 물었습니다. 승상, 왜 또 북벌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선제의 유언을 지키기 위함이요. 둘째, 장안을 정복하지 못하면 한나라는 고립될 것이고 셋째는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출전하였고 길을 따라 행군하니 위나라의 진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는 저희를 보더니 문을 굳게 닫고 몇 달을 수비만 하며 버텨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마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몇 달이었습니다. 원정을 떠나 공격을 해야 하는 저희 한나라 입장에서는 군량이 부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장안을 노려봐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키기만 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는 군량만 소비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마이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제가 지령을 내려 모든 일을 손수 처리하고 있었기에 제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밤에 피를 토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저도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사마이는 몇 달을 더 수비만 하였고 제 몸 상태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단바람을 쐬던 어느 날 강류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승상, 밤바람이 찹니다. 들어가시죠. 승상께서 선제를 뵈러 먼저 가실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더 밤하늘이 아름답구나. 그 말을 하고 정신을 잃은 저는 눈을 떠보니 침상에 누워 모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강유와 위원에게 제 죽음을 알리지 말고 저를 닮은 목각 인형을 만들어서 태각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강유는 재빨리 알아들은 눈빛을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지난 날들이 흑백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어린 시절과 선제를 만났던 산속 작은 집, 그리고 먼저 떠나간 장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눈을 뜨니 폐하께 명을 받아온 조정 대신이 울며 서 있었습니다. 대신은 저에게 후사를 물어보았고 저는 장왕과 비의가 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눈꺼풀을 뜰 힘도 없어 감았고 선제께서 저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는 관우와 장비 그리고 조은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선제께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말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선제께서는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말없이 앞을 향해 걸어가셨고 저 역시 그 뒤를 따라감으로써 제 기억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